9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NPT 가입국이었지만 2003년 탈퇴를 선언한 뒤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에서 최초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후 확인된 핵실험 횟수를 종합하면 총 6번인데 NPT로부터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이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는 45개 이상이지만 매년 6개에서 7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핵탄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핵탄두를 탑재한 핵무기를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하는 능력에 집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거리 13,000km의 화성 15호가 테스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실행 권한은 김정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NPT 미가입국으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검증도 거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3년 네게브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핵실험을 수행했다는 주장부터 1979년 인도양 남부의 핵실험에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그동안 이스라엘의 핵실험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주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국 과학자연맹에서는 이스라엘의 핵탄두 보유를 90개 이상으로 보고 있고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는 이스라엘이 예리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F-15, F-16의 중력폭탄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잠수함을 통한 핵무기 사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할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은 최종적으로는 총리에게 있지만 이는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7위는 인도입니다. NPT 미가입국인 인도는 1974년 5월 18일 라자스탄에서 최초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알려진 것만 5번의 핵실험이 존재해 인도는 총 6번의 핵실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실험으로 현재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는 160개 이상입니다. 인도는 과거 NPT를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안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새로운 식민지 체제라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미라지 2000의 전투기 4개 비행대 등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지상에서는 보관 중인 68개의 핵탄두가 아그니 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중장거리는 개발 중입니다. 한편 인도의 핵무기 사용은 핵사령부 창설 문서를 보면 정치 평의회가 허가할 수 있는데 총리,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는 파키스탄입니다. 앞선 인도와 마찬가지로 NPT 미가입국인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 서부 지역의 발루치스탄에서 최초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인도가 행했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인도의 대응 목적이 크고 이에 따라 핵실험은 1998년에 있었지만 실제 197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의 핵탄두는 165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미 2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렇게 생산하는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전폭기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잠수함에 배치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한편 파키스탄의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은 2000년에 설립된 국가사령부가 갖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과 군인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의장인 총리가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북한, 리비아,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친 국가인데 압둘 카디르 칸이 가스 원심 분리기 기술을 판매한 게 대표적입니다. 5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952년 10월 3일 인도양에 위치한 호주의 몽테벨로 제도에서 허리케인이라 불리는 핵실험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세계 세 번째로 이후 현재까지 영국은 총 45회의 핵실험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핵탄두를 영국에서는 225개 이상 보유 중입니다. 허나 영국은 핵탄두를 26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 중 120개 핵탄두는 실전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105개는 예비 보유 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4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영국이 보유 중인 벵가드급 잠수함은 향후 드레드노트급으로 대체되어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핵무기 사용은 실질적으로는 총리만이 허가할 수 있지만 총리에 대한 통제는 의회와 여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위는 프랑스입니다. 1960년 2월 13일 프랑스의 최초 핵실험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1950년대 수에즈 사건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으로 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 개발을 통해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210회의 핵실험을 거쳐 개발된 핵탄두는 현재 프랑스에 290개가 있습니다. 이는 2015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핵보유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16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세트와 54개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해 300기 미만의 핵탄두가 있다고 공개하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편 프랑스의 핵무기 사용 권한은 공식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1964년 10월 16일 신장에서 최초 핵실험을 한 이후 이를 포함해 밝혀진 중국의 핵실험은 총 45회입니다. 이는 당시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수소폭탄도 1967년 실험한 바 있습니다. 추정되고 있는 중국의 보유 핵탄두 수는 350개 이상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베일에 쌓인 상태여서 이러한 비축량의 추정은 매우 다양한데 핵탄두 수가 실제 이보다 2배 이상이라는 추정도 존재합니다. 중국은 무엇보다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 개발 등 개량화 작업에 힘쓰고 있고 더불어 이를 실을 탄도미사일 개발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은 뒤늦게 추진되었음에도 미국이 우려할 만큼 기술 수준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핵탄두와 미사일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데 사용 결정은 국가주석이 갖고 있지만 군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1945년 7월 16일 세계 최초로 핵실험을 진행했던 미국은 지금까지 총 1054회 핵실험을 수행해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의 보유 핵탄두 수는 5,600개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 7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했고 1966년에는 31,175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만큼 과거에는 상당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소련과 스타트 조약, 러시아와의 뉴 스타트 조약에 따라 핵탄두를 감축했습니다. 보유 핵탄두 중 현재 1,650개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미국은 이를 잠수함, 항공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 등 다양한 무기에 탑재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졌는데 로키드 마틴 등의 방위 산업체들이 국방부 및 각군과 함께 개발을 추진 중이라 전례에 비춰 극초음속 미사일도 상당히 빠르게 기술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6,257개 이상입니다. 미국과 뉴 스타트 조약을 체결했지만 러시아의 핵탄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1949년 8월 29일 현재의 카자흐스탄 내 세미팔라틴스크에서 최초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후 715회의 핵실험을 수행한 러시아는 최초 핵실험 이후 5만 5천여 개의 핵탄두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유 핵탄두 중 미국과 비슷한 1,600개를 실전 배치했는데 마찬가지로 다양한 무기의 탑재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중 러시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현재 최대 속도 마 27에 달하는 아방가드를 비롯해 지르곤, 킨잘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핵무기의 실전 사용은 3개의 서류 가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을 대통령, 국방장관, 총참모장이 각각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함께 작동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위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는 수십만 개 이상입니다. 과거 52년간 지속됐었던 콜롬비아 내전 때문에 콜롬비아에는 많은 지뢰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1990년 이후 1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뢰가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 전역에 매설된 터라 제거가 쉽지 않은데 때문에 지뢰 제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300여 개 이상의 지역에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새롭게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거를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지뢰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9위는 한국입니다. 정확히는 북한 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내에 상당량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유엔군 사령부는 약 200만 개의 지뢰가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 외에도 후방 지역에는 3,000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뢰가 유실되어 간간히 대인 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로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말에 많이 매설된 것들인데 M14 대인 지뢰와 북한의 목함 지뢰가 이러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지뢰는 밀도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한국이 단독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매설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다 이를 제거하는데 최대 50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향후 언젠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는 350만 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매설된 지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인데 베트남 전체 면적의 19%가 지뢰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지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베트남의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베트남은 현재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매설된 지뢰 외에 상당한 양의 비축지뢰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현재도 만만치 않은 양의 지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베트남에서는 비축지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지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7위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최소 400만 개에서 최대 6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서명했지만 지뢰 제거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110만 개 가까운 지뢰가 제거됐을 만큼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 세력을 차단하고자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상당량이 매설되었고 이후 폴포트의 크메르루즈와 캄보디아 정부군 사이의 내전 당시 많이 매설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1979년 이후 약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지뢰로 인해 사상자가 되었을 만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2025년까지 캄보디아 내 모든 지뢰를 제거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6위는 앙골라입니다. 현재 앙골라 영토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는 최소 900만 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1975년부터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앙골라 전면 독립연맹의 지도자였던 조나스 사빈비가 2002년 사망하던 시기에 종식되었을 정도로 38년간 앙골라는 내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장기간 내전 당시 앙골라에 많은 지뢰가 매설되었다는 점입니다. 1994년부터 지뢰 제거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내전 종식 후인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뢰로 인한 사상자가 6만에서 8만 8천 명으로 추정될 만큼 앙골라에서 지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5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1000만 개 이하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지뢰는 베트남과의 국경지대에 많이 매설되었는데 이는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당시 진행된 결과물입니다. 이곳에는 목함 지뢰부터 온갖 종류의 지뢰 수백만 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군은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1990년대에 수년간 2차례에 걸쳐 9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 60만 개 지뢰를 제거하기도 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지뢰는 이와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베트남과의 국경 외에도 과거 1969년 소련과의 영토 분쟁 당시 매설된 지뢰 상당량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대만과의 접경지인 진먼섬 부근 해안에도 대만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해 수십만 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1000만 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40년간 상대만 바뀌었을 뿐 지속적으로 전쟁이 있었던 국가라 아프가니스탄의 지뢰 매설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뢰는 대부분 1979년부터 1992년에 이르는 기간에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에 의해 많이 매설됐는데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02년 9월 11일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 서명해 2003년 3월 1일부터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88년 이후 약 4만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지뢰로 인한 사상자가 되었을 만큼 피해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탈레반이 집권한 상태여서 원활한 지뢰 제거 작업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사망한 1998년 당시 탈레반 최고 지도자였던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가 대인 지뢰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선언했었기에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3위는 이란입니다. 이란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는 현재 1600만 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치러졌던 이란-이라크 전쟁의 여파가 지금도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뢰는 이란과 이라크 쿠르드족의 국경지대에 많이 있는데 일람, 후제스탄, 케르만샤, 쿠르디스탄, 서아제르바이잔의 42,0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지뢰로 인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뢰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는 최소 1000만 개에서 최대 2000만 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과거 1, 2차 이라크 쿠르드 전쟁,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 걸프전, 2003년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상당 지역이 지뢰 매설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 이라크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신규로 매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풍부하다면 지뢰의 제거에는 약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허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연 50년 안에 제거가 가능한가에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뢰는 중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에도 매설되었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한 상태입니다. 1991년 이후 최소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애꿎은 사람들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직도 1970만 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때 2300만 개로 전 세계 매설된 지뢰의 5분의 1 이상이 이집트에 있었을 만큼 심각했었는데 이집트는 그동안 많은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실제 1981년 이후 3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매설된 지뢰는 대부분 국경 부근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뢰는 1956년부터 1973년까지 이스라엘과 적대관계 상황에서 시나이 반도와 동부 지역에 지뢰가 매설되었습니다. 허나 이를 능가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1940년부터 1943년까지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과 이집트를 포함한 연합군이 독일, 이탈리아와 싸우는 동안 많이 매설됐는데 이 기간 북서부 지역에만 무려 1750만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종전했다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가장 쉽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로부터 깃발을 빼앗는 것일 겁니다. 때문에 어떠한 집단이나 국가든지 상대방과 대결 시에는 깃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깃발을 뺏겠다는 것은 패배 이상의 굴욕을 맛봤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트랩이 존재했었습니다. 깃발 트랩은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종종 등장했는데 미군들이 공격 이후 깃발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깃발 아래에 폭발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미군이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생각 없이 깃발을 들다가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기 구소련의 정보기관이었던 KGB는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첩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첩보활동에는 다양한 부수적인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매번 장비들을 휴대한 채 각국을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KGB는 이를 사전 은닉해야 했습니다. 실제 KGB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이르기까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 국가에 전파수 진기, 암호코드, 카메라 등의 물품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KGB는 은닉 과정에서 향후 발각 가능성을 대비해 부적절하게 장비에 접근할 시 폭발할 수 있도록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1998년 스위스 정부는 은닉 물품을 발견해 부비 트랩을 의심하여 은닉 물품에 물대포를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물품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합니다. 특히 독사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고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이상이 존재한다면 공포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활용해 상대에게 일격을 가한 사례는 역사에서 존재했습니다. 일명 뱀 구덩이라고 불리는 부비 트랩은 중세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활용됐습니다. 부비 트랩으로 설치된 뱀 구덩이는 구덩이 위를 위장하여 상대방이 지나가도록 유인한 뒤 독사들이 들어있는 구덩이로 떨어지게 하는 어찌 보면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구덩이 내 독사로 인해 대부분 인명을 보존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 부비 트랩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카트리지 트랩이라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카트리지 트랩은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이 총알을 사용해 만든 부비 트랩입니다. 대나무 조각, 나무 조각, 총알, 못이라는 재료만 있다면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부비 트랩이지만 위력은 무시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바로 부비 트랩 내 총알 때문입니다. 미군이 걸어가다 카트리지 트랩 내 수직으로 설치된 총알을 밟았을 경우 체중에 의한 압력이 가해져 바닥의 못이 총알의 방아쇠처럼 작용해 총알을 발사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발에 총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미군은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부비 트랩을 설치한 베트콩들이 역습을 할 수 있게 해줘 베트콩들은 미군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스 트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메이스 트랩은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박힌 웬만한 크기 이상의 원통이나 구형태의 물체를 줄에 매단 뒤 이를 은폐하여 줄을 건드리는 상대에게 메이스가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메이스 트랩은 아주 오랜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최근이라 볼 수 있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메이스 트랩의 활용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미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겼습니다. 메이스 트랩의 핵심 구성 요소라 볼 수 있는 원통이나 구형태의 물체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나무로도 제작됐는데 나무 또한 보통 20kg 이상의 무게를 지녀 콘크리트와 맞먹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실제 베트남 전쟁에서는 메이스 트랩으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일군은 후퇴를 앞두고 연합군의 고위 인사들을 타깃으로 한 부비 트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술작품이 담긴 액자를 활용해서입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초콜릿, 냄비, 오일 용기 등 다양한 물품의 부비 트랩을 설치했고 연합군에서는 이러한 부비 트랩에 걸려들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이러한 부비 트랩은 주로 병사들이 타깃이어서 연합군의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한 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귀중한 예술작품을 활용한 부비 트랩은 고위 인사들이 걸려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독일군은 이를 노렸습니다. 실제로 액자 트랩은 사전에 미세한 움직임에도 폭발할 수 있도록 폭발물을 설치하고 이를 액자에 연결한 것인데 의도적으로 액자를 약간 기울어지게 걸어뒀습니다. 이를 연합군의 고위 인사들이 지나가다 바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크기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수류탄은 부비 트랩에서 많이 활용됐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이는 수류탄 트랩으로 불렸는데 미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길을 가로질러 나무나 풀숲에 수류탄이 담긴 깡통을 설치하고 그 사이를 줄로 연결해 상대가 지나가며 이를 건드리는 걸 기대하는 부비 트랩입니다. 당연히 줄을 건드리면 수류탄이 폭발해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군이 베트남 가옥에 들어가 물건을 짚거나 건드릴 때 수류탄이 폭발할 수 있도록 부비 트랩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수류탄의 작은 크기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부비 트랩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수류탄 트랩은 베트남 전쟁 후에 여러 곳에서 활용되었고 상대를 충분히 기만할 수 있을 만큼 부비 트랩의 수준도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당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오랜 기간 극렬하게 이어져 온 만큼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불러오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였던 아리엘 샤론이 유대교 성지이면서 이슬람교 성지인 알-아크샤 모스크에 방문하자 제2차 인티파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05년 2월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많은 폭발물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가방 부비 트랩부터 오토바이 부비 트랩까지 마을 거리마다 부비 트랩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부비 트랩은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을 대상으로도 구축됐습니다. 일부는 100kg 이상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상당한 위력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진 부비 트랩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펀지 스틱일 것입니다. 펀지 스틱은 대나무 등을 죽창처럼 만든 뒤 이를 구덩이 내에 설치해 떨어지는 상대를 공격하는 부비 트랩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지나갈 지점을 예상하여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구덩이 위에는 주변 지형에서 볼 수 있는 덤불이나 작물 등이 동원돼 위장됩니다.
실제 펀지 스틱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계해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펀지 스틱은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비스듬한 경사를 만들어 앞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존재하는 등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러한 부비 트랩의 날카로운 나무 끝에 동식물의 독이나 대변 등이 묻어 있어 자상 외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펀지 스틱은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부비 트랩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데 이는 사용자가 온라인상의 부비 트랩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게시판, 공유 소프트웨어 등 사용자를 유혹하는 부비 트랩은 온라인상에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컴퓨터 바이러스가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경제 손실액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 걸쳐 매년 우리 돈으로 수조 원 이상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요 기관 시설 등이 마비되어 정전이나 기타 사회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만 보더라도 사용자가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봤을 때 일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불러왔고 현재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상 컴퓨터 바이러스는 영원히 존재하는 부비 트랩일 것입니다. 전력상 우위에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전쟁 중에는 포로로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많은 미군이 북베트남의 포로가 됐는데 다른 전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미국 포로가 장교였습니다. 북베트남은 이들을 베트남 북부의 13개 수용소에 분산 수용했는데 미군들의 처우는 열악했습니다. 북베트남은 미국의 전쟁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포로들로부터 서명과 구두진수를 얻고자 포로를 장기간 독방이나 특수제작시설에 가두기도 했고 또한 폭행 등을 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량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가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1973년 미국은 북베트남과 휴전 및 철수 관련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 홈커밍 작전이라 불리는 포로 귀환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591명이 귀환했습니다. 허나 1350여 명의 포로는 실종 처리되어 전원 송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은 한국 포로에 대해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제네바 협약에 따른 처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상 재교육을 통해 한국군을 인민군으로 재입대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포로 수용 운영 방침은 같은 편에 서서 참전했던 유엔 포로와는 차별된 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군의 처우가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만 보더라도 7,000명의 수용된 포로 중 2,800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초반 이 같은 포로들의 사망률이 높아지자 정책을 바꿔 이들을 선전용으로 활용했고 대대적인 사상교육에 전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 포로를 비롯한 유엔군 포로는 포로 교환을 통해 송환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일부였습니다. 오히려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상당수의 한국 포로들은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 국적을 받은 뒤 탄광 등의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동맹국으로 참전했던 오스만 제국은 전쟁 포로를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상당수의 영국군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의 군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포로로 생포됐는데 체포된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식량 제공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했습니다. 1916년 4월 후트포위 공격으로 약 11,800명의 영국 군인이 오스만 제국의 포로로 생포됐는데 이들 중 약 4,250명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후 1918년까지 많은 포로들이 생포되어 수감됐는데 25%의 포로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지옥선이라 불리는 포로 수송을 위한 선박을 운용했습니다.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 일본의 지옥선은 100여 척 이상이 운용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지옥선이라 불리는 포로 수송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선박 내부의 환경과 선박 외부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선박 내부 환경의 경우 물을 비롯한 식량 제공은 기대할 수 없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도 되지 않아 많은 포로들이 질식을 비롯해 굶주림,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정신병을 앓게 됐습니다. 선박 외부 환경의 경우 지옥선이 군수물자 등도 수송함에 따라 연합군의 잠수함이나 항공기에 타깃이 되어 침몰의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를 수송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연합군의 공격으로 많은 지옥선이 침몰했는데
2만 명 이상의 포로들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41년부터 일본은 영국 식민지였던 버마에서도 태국군과 함께 영국과 중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의 특성상 보급은 매우 중요했고 확실한 보급 수단으로 철도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태국 방콕과 버마 랑군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허나 이는 일본인이 건설한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남아시아 노동자 20만 명과 더불어 포로 6만 명이 건설에 강제 동원된 것입니다. 이들의 강제 노동으로 415km의 철도가 건설됐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뼈 아팠습니다. 노동자는 약 9만 명이 희생됐고 연합군 포로는 약 16,000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강제 노동에 투입돼서도 제대로 된 식량이 제공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구타 등의 학대 그리고 열대지병에 노출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철도가 완공된 이후에도 포로들의 처우는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포로들은 일본으로 이송되면서 1945년 전쟁 막바지까지 연합군의 공습 위협을 버텨야 했습니다. 1942년 필리핀 바탄 전투에서 패한 미국과 필리핀 연합군은 일본에 항복했습니다. 당시 호주로 떠난 메가더 장군을 대신해 바탄에서 연합군 사령관으로 지휘했던 웨인라이트 중장도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을 만큼 7만 6천 명의 연합군이 항복한 당시의 사건은 세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허나 이는 일본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항복 연합군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였기 때문에 이들을 이동시키고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때문에 수용 전 많은 연합군 포로들이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희생됐고 나머지 연합군 포로들은 바탄에서 강제로 행진하게 됐습니다. 마리벨레스를 출발해 산페르난도까지 행진했는데 거리는 대략 100km 내외였습니다. 행진 당시 연합군 포로들은 식량을 배급받지 못한 채 굶주렸고 구타 등의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낙오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본군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결국 바탄의 이러한 행진은 많은 포로들의 죽음을 불러왔는데 최대 18,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 후 바탄 죽음의 행진에 대한 책임으로 일본의 혼마 마사하루 중장은 전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46년 처형됐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 16일 만에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했는데 이후 20일 만에 소련은 독일과 폴란드를 양분해 점령지를 합병했습니다. 소련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약 32만 명의 폴란드군이 포로가 되었고 이후 이들은 소련에 의해 대대적인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먼저 주요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처형을 집행했고 그 외 나머지 수십만 명의 대부분 포로들은 소련의 시베리아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카틴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1940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2만 2천 명의 폴란드군 장교와 폴란드 내 지식인들이 소련에 의해 대량 처형된 것입니다. 이후 이는 1943년 독일의 나치가 카틴 숲에서 이들의 시신을 대량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소련의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소련의 스탈린은 이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정부를 통해 이에 대한 소련의 행위가 밝혀졌고 2010년 러시아의 국가두마에서는 당시 스탈린을 비롯한 집권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독소 전쟁에서는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중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약 200만 명의 사상자를 불렀을 정도로 매우 치열했습니다. 독일, 루마니아, 이탈리아, 헝가리군은 5개월간 스탈린그라드를 장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소련이 막아내며 이들은 패배했습니다.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약 9만 1,000명의 독일군을 생포했습니다. 이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단 5,000명 정도만 생존해 약 94.5%의 사망률을 보일 정도로 소련에 의해 열악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허나 이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국한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소련은 독일 포로에 대해 제네바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수용을 진행했습니다. 일본군을 제외하고 소련은 350만 명의 포로를 생포했는데 그중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식량 제공이나 피복 지급이 원활하지 않는 데다 지속적인 강제노동이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어도 이들은 종전 후 바로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장 마지막에 석방된 독일 포로는 195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침공하여 독소전쟁에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다수의 소련군이 생포되어 일부는 독일군에 의해 현장에서 희생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소련군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렇지만 독일군은 애초 미국이나 영국 포로와는 달리 소련 포로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처우했습니다.
슬라브족을 하위 인종으로 여겼기 때문인데 통계상으로 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 포로는 23만 1000명 중 8,300명이 수용도중 사망해 약 3.6%의 사망률을 기록했지만 소련 포로는 570만 명 중 330만 명이 수용도중 사망해 약 57.9%의 사망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제네바 협약을 무시한 독일군의 만행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소련 포로들이 갖고 있던 피복과 보급품을 압수해 그들을 추위로 내몰았습니다. 이어 식량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들을 굶주리게 했으며 질병에 걸려도 치료해주지 않는 데다 구타 등의 학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기근 실험, 무기 실험 등의 각종 실험을 소련 포로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소련 포로에 대한 처우는 현장 관계자들의 즉흥적인 관리가 아닌 독일의 고위 사령부가 내린 명령에 따른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포로를 대상으로 한 역사상 최악의 만행은 일본 육군 관동군 소속 731 부대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포로들도 731 부대의 실험 대상으로 동원됐습니다. 이시시로가 지휘한 731 부대는 동물 혈액 주입, 냉동 실험, 절단 등 상상하기 힘든 실험을 자행했는데 731 부대에 수용되면 포로들의 생존 확률은 0%였습니다. 실제 731 부대에서만 전쟁 포로를 포함해 3,000여 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군, 소련군도 있었지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731 부대 외에도 일본은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포로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45년 5월 B-29 폭격기가 추락해 9명의 미군이 생존했었는데 이 중 폭격기 지휘관은 신문을 위해 도쿄로 이송됐지만 나머지는 후쿠오카의 대학병원 해부학과로 보내진 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